오늘 얘기할 거는 락강 정신분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소중하고 정말 간명하게 쓰인 락강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최적의 입문 서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책의 1장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2장을 좀 다룰 거예요. 만약에 이번 세미나 시리즈를 다 듣지 않으시더라도 오늘만 들으시더라도 좀 유용하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락강 이해. 왜냐면 1장, 2장만 따로 떼서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삶에 실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만 1장, 2장으로 딱 떼놓았거든요. 3장부터는 좀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임상과 동떨어진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나는 과정 그딴 거 난 모르겠고 결론만 난 취하겠다. 락강이 말하는 그 결론이 뭔데? 라는 걸 좀 중점적으로 듣고 싶다면 오늘만 들었다가 치고 빠지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1장에서 정신분석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효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라는 부제를 저는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요약 소제목에다가 그렇게 이 얘기를 했었고 먼저 이 1장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어, 부분을 요약 부분을 좀 인용해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적어도 오늘 1부 때 나눌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건데 정신분석은 정신의학이나 임상심리학과는 다른 독자적인 임상실천입니다. 이는 심리적 이상에 대한 이상하다 그런 거죠. 요상한 이상현상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각각의 환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는 방식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효율성 지상주의 함몰된 시대에 정신분석이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효율성과는 전혀 다른 것을 목표로 한 작업이 정신분석입니다. 시대의 흐름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인 정신분석은 그에 합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 갑자기 이상에 대한 개선이 아니다?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 수 있겠고 그럼 사는 방식을 발견하는 거? 각각의 환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는 방식? 효율성 지상주의? 효율적이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그럼 정신분석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답을 할 수 있겠는데 특히 락강의 정신분석은 프로이트의 고유성을 그대로 견지한 채 락강은 그걸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걸 가슴에 품은 채로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 예전에 제가 읽은 책이 있어요. 철학 아카데미라고 지금도 아마 있죠. 철학 아카데미에서 아마 이 당시에 신진 학자들을 포함해서 혹은 좀 중진 학자들도 있고 처음 읽는 프랑스 현대 철학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죠. 그중에 자크 라칸은 빠질 수가 없어요. 프랑스 지성사에서 락강은 빠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하고 그 위상이 거대한 학자가 됐죠, 이제는. 근데 근데 프랑스 현대 철학인데 락강이 들어가 있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락강은 굉장히 난해한 철학자, 난해한 내용을 설파한 철학자, 뭐 욕망에 대한 철학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뭔가 접근하기도 힘들고 뭐 그거는 뭐 탁상공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현대 프랑스 철학자 락강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그래서 홍중기 선생님 지금 안티 락강이안이 되셨지만 정말 락강에 대한 훌륭한 정리 서적들과 관련 비평들을 많이 내신 그 훌륭한 교수님 연구자이신데 락강과 현대 철학이라는 책도 냈을 정도로 그리고 락강과 언어와 철학 락강 Language and Philosophy 그리고 락강과 철학자들 이런 책 제목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음, 락강은 난해한 철학자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물론 철학이 뭔지, 철학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맞는지, 이런 정의가 맞는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뭐 난해한 락강의 논의들이 있죠. 욕망의 그래프라고도 하고, 욕망의 그래프. 이거는 이번 시즌에 뭐 다루진 않을 거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욕망의 그래프가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온갖 그냥 잡스럽고 뭐 추잡스럽다고 해야 될까?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고, 그런 기호들이 많이 보이죠. 이거는 성관계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남녀의 성차를 보여주는 도식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거는 다섯 가지 대표적인 락강의 담론들을 뭐 얘기를 한 건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이걸 보여준 거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난해한 도식과 뭐 수학수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젠체하는, 제 생각에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젠체하는 철학자 혹은 인문학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탁상 공론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지점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어. 그냥 그건 철학자들이나 하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굉장히 탁상 공론 같은 이야기 하는 놈들 아니야? 락강과 그 락강 추종자들은? 아니에요. 어, 그리고 그건 먼 나라 이야기 아니야? 프랑스나 그 유럽에서나 그런 락강 정신분석, 아니, 정신분석, 그 중에서 특히 락강 정신분석이 이루어지지, 한국에서 그런 락강 정신분석을, 혹 동아시아에서? 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일본은 꽤 락강 정신분석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맨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책들, 락강 환자와의 대화는, 이거는 사실 뭐, 원래는 그 프랑스어로 쓰여져 있지만, 저기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 대화록이 어쩌다가 일본으로 넘어진 대화록을 일본어로 쓰여진 그 대화록을 어 우리 학자가 한국어로 번역된 그 책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돌고 돌고 이렇게 책인데 아무튼 이것도 일본에서 많이 익혔고요. 그 외에도 히키코모리라는 말 단어 아시죠? 히키코모리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일본의 락강 정신분석 전문이에요. 정신분석, 정신과 전문이면서 락강 정신분석, 정신분석가예요. 락강 정신분석가. 사이토 다마키라고 하는, 그, 전투 미소녀의 정신분석학이라는 책도 썼죠. 관심 있으시면 락강 정신분석에 관심 많으면서 동시에 애니메이션이나 일본의 서브컬처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탁상 공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탁상 공론이라고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이런 그 인문학적인 순수 철학적인 담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임상과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꽤 임상과 밀접한 얘기들을 꽤 한단 말이죠. 라칸과 정신의학이라고 해서 브루스 딩크라고 하는 라칸의 정통 라칸이안이 있어요. 미국에서 영미권에서 몇 안 되게 프랑스권 락강 학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거든요. 락강과 정신의학 되게 좋아요. 락강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접근하고 그런 관련 이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락강과 정신의학 이 책 굉장히 추천합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락강 정신분석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어, 이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좀 더 이거는 좀 이론도 알아야 돼요. 좀 더 딥하게 락강의 임상을 좀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좀 통해서 말하고 싶은 바는 정신분석은 결국에는 임상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임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신분석 이론이 아니면 아무런 쓸모가 없죠.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결국엔 락강은 결국에는 어, 정신분석의 주체들, 정신분석의 분석 주체들, 내담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적용하고 연구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요.
락강 정신분석이, 너가 말한 대로, 락강 정신분석이 철학뿐만 아니라 임상 실천에 활용된다는 거 알겠어. 그런데, 어, 정신분석이 시대에 뒤처졌다는 생각, 그래서 약해졌다고 하지만 아직 반론이 남아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반론이죠. 다시 말해서, 그래, 임상 실천으로의 정신분석은 어찌됐든 과거의 유산 아니야? 그 구닥다리 아니냐고. 지금 더 발전된, 뭐, 정신분석 아니고, 뭐, 인지행동 치료라느니, 뭐, 가족 치료라느니, 행동 치료라느니,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은데, 상담 이론들이 많은데, 왜 정신분석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락강 정신분석이야? 오늘날에 와서 그렇게 결함투성인 치료를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어? 지금도 뭐, 락강 정신분석 말고도 뭐, 정신분석 내에서도 대상관계 이론이라느니, 자아심리학이라느니, 여러 분파들이 많거든요. 현대 모던 정신분석들이 많은데, 왜 락강인데? 물론 락강도 모던 측에 속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현대 그 시대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왜 하필 락강이냐는 거야. 뭔가 좀 탁상공론한 사람 같고 여전히. 그렇게 결함투성인 치료를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의심을 하실 수가 있죠. 어, 특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거부감이 있는 데는 먼저 정신분석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주로 시간, 돈, 심리적 부담이겠는데 사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 해도 돈이죠. 음. 시간이 많이 쓰인다는 거는 사실 돈이 별로 안 들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터무니없을 정도로 엄청 비싸다 이건 아니지만 한 달에 매달 6, 70이 다달이 깨진다? 쉽지 않아요. 어.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돈이 좀 재정적 여유가 별로 없어서 여전히 지금도 없어요. 그지예요. 근데 없기 때문에 정신분석을 받으려고 계획만 하다가 아직 받지 못했는데 제가 내년쯤에는 어느 정도 좀 재정적으로 막 부자가 된다는 아니지만 조금 엄청 쪼들리는 게 좀 해결이 돼서 내년에는 좀 받을 생각이긴 하거든요. 좀 추천받은 분석가분한테. 여기 이 분야는 좀 추천을 좀 잘 받아야 돼요. 좀 이상한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아무튼 돈 문제예요, 결국에는. 한 다달이 60 학생한테 대학원 가난한 대학원생한테 다달이 6, 70 깨진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거든요. 6, 70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돈 문제가 결국엔 크고 심리적 부담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받을 때마다 난감해진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경험도 할 수도 굉장히까지 아니지만 내가 부끄러운 경험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좀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비밀 유지가 되고 어, 당연히 뭔가 건너 건너 그런 그 제 이야기들이 퍼질 리는 없겠지만 뭔가 좀 부담스럽죠. 그런 심리적인 부담도 거부할 수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걸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꾸준히 몇 년간 받았던 분들은 정말 자기 자신도 눈에 띄게끔 눈에 띌 정도로 엄청나게 달라진 자기 자신을 보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아는 분이 정신분석가이신데 그분도 자기의 슈퍼바이저 겸 정신분석가 선생님한테 분석을 받으시죠. 그런데 어, 본인도 받으시는데 본인의 예전 전 여친이 굉장히 불교 관련한 교수고 굉장히 명상을 꾸준히 하고 굉장히 꾸준히 했던 그런 사람이 명상의 덕도 많이 봤던 사람이 그 사람의 전 여친인데 정신분석 받아보라고 그 전 여친한테 막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죠. 근데 아이 뭐 받긴 뭐 받아 이랬다가 헤어진 다음에 나중에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감정이 많이 식고 뭔가 서로 좀 관조적으로 거리를 두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때쯤에 연락이 왔대요. 야, 너가 정신분석 추천해줘서 정말로 도움이 됐다. 나도 명상으로 덕을 많이 봤지만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분석으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맑아지고 뭔가 정화가 되고 뭔가 정리가 되는 기분이 느껴졌다. 라는 걸 느꼈다고 해요. 물론 오늘 락강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결과는 좀 다르긴 하죠. 효율성 과는 다른 얘기를 할 거지만 일의 능률도 좋아졌대요. 그런 얘기를 좀 갑자기 여담으로 좀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간에 아니 아무튼 근데 결국엔 돈 문제예요. 심리적 부담도 있고. 그런데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거는 인간 존재에 대한 아주 빈곤한 사고방식이 될 거다. 이 저자가 말하기. 그래서 매끼니를 이런 비유를 하는데 매끼니를 편의점에 의존한다면 이런 왼쪽의 음식이 패스트푸드라면 왼쪽의 음식이 편의점 음식 패스트푸드라면 맛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할 수 없게 될 거죠. 임상도 이와 같은 거라고 저자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효율성만 추구하고 사실 효율성이라는 게 좀 단기적인 효율성이라고 여기서 좀 엄밀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음. 이런 헬시한 푸드, 건강 음식, 건강식품을 먹을 때 얼마나 더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 얼마나 더 좋은 게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먹어야 내 삶에 도움이 되듯이 단순히 그냥 증상 위주로만 치료를 하고 증상만 없애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표면에 나타난 증상의 배후에는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하여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인생이므로 무엇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살아야 바람직한가라는 어, 패스트푸드가 좋은지 건강 음식이 좋은지 그럼 무엇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살아야 바람직한가라는 윤리의 문제까지 파고들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아요. 아니 이게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무엇이 바람직한가라는 가치평가의 문제는 예전부터 윤리학의 문제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내려져 왔던 니코마코스 윤리학부터 내려져 왔던 문제의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더 혹은 2부 때도 더 깊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리로서의 치료를 한다? 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 아예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증상만 해결하는 게 아예 불필요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부품으로 취급해서 뭔가를 좀 고친다. 아주 나쁜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우울증 예시를 좀 들 수 있겠는데, 39주, 여기 있는 페이지는 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혹은, 우리가 주교재로 삼는 락강은 정신분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의 페이지 수예요. 예를 들어 흔히들 우울증은 기질적으로 뇌 내부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에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등의 분비에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질환이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사실 이 정의도 틀렸어요. 이거는 좀 우울증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우울증 사례들에 대한 우울증 정의들은 나와 있죠. 그렇지만 그 우울증을 통합적으로 엮을 수 있는 하나의 통합적인 원인이 뭔지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았어요.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뭐 여기엔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등 이 세 가지의 균형이 깨져 생기는 질환이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뇌에 염증이 전이돼서 생긴 경우도 있고요. 여러 문제가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단 하나의 통합적인 원인으로 규명된 질환이 아니에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우울증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로토닌 결핍 아니냐? 그것만으로 막 퉁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공부를 조금 덜 하셔서
조금 덜 하셔서 그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고 우울증에 대해서 오만하게 정의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간 이 정의도 틀렸는데 이 정의가 맞다고 쳐도 맞다고 칠게 일단은 맞다고 칠 건데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왜 우울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일상의 과로나 인간관계에서 연이은 말다툼 같은 사정이 있어요. 어, 가령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좋은 학자라고 좋은 어떤 좋은 면도 있죠. 아들러, 알프레드 아들러의 한 몇 년 전에 미움받을 용기라고. 네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책 제목 있잖아요. 거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인간 문제는 대부분의 인간 문제라고 할게요. 대부분의 정신적인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이야기처럼 그거는 확실히 락강도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런 인간관계에서 연이은 말다툼 같은 사정이 있는 거죠. 갑자기 뇌내 신경 전달 물질 분비 균형이 깨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 뭔가가 문제가 있겠죠. 그 기저에 어떤 사회 환경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 이 균형이 깨졌으니까 너 세로토닌 계속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이런 거 SRI 이런 거 복용해 라고 하면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하게 되는 격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 더 계속 물이 새고 에너지가 계속 새고 있는데 계속 에너지만 계속 들이부어 물만 계속 들이부어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아무리 이런 수리로스의 치료를 한다고 쳐도 부품만 계속 갈아 끼워. 부품이 근데 또 얼마 안 가서 또 부품이 고장나. 또 갈아 끼워야겠네. 이런 식의 임시 방편적인 처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임시 방편 처리 문제 해결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적어도 근본적인 해결 처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런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그러한 환경에 머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 이상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세로토닌 부족이니까 세로토닌 부족을 해결하려면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이 받아야 되죠. 햇빛을 많이 받고 세로토닌 관련 분비를 하게끔 뇌로 뭔가 보내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 상황에 대해서 처방한다는 게 이상하죠. 상사와의 갈등 혹은 인간 간의 관계 갈등, 뭐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하여 직장 내 폭력, 직장 내 언어 폭력 그런 걸로 인하여 침체된 기분이 여러분, 선생님 태양을 많이 쐬세요. 그러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낫냐? 행동 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너무너무너무 못 버티겠으면 퇴사를 하거나 휴직을 하거나 물론 그런 일은 쉽지가 않겠죠. 정말 쉽지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삶의 태도라거나 기술이라거나 그런 사는 방식을 재검토함으로써 기분이 나아지고 그 결과로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건데 언제부턴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가 균형을 이루면 기분이 좋아진다 라고 논리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사는 방식을 재검토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적어도 나에게 좋은 방식인가? 적절한 방식인가? 라는 그 특이성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문제가 해결되든지 말든지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그 특이성이라는 거는 이따가 쉬는 시간 잠깐 가지고 2부 때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런 문제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 뭐, 3페이지 정도 건너뛸 때마다 좀 질문 시간에 잠깐 할 사람 있으면 짧게 좀 물어보거나 해야 되는데, 좀 금방 넘어갔네요. 혹시 물어보거나 아니면 문의하거나 뭐 궁금하거나
어, 혹은 이런 생각도 어떨까요?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별 뭐 얘기 말씀 나눌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좀 중간중간 있어야, 그러니까 임상적인 거 음, 목적 외에 또 어떤 목적으로 정신 분석을 여기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더 어. 듣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책에서 임상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거 맞아요. 근데 임상의 목적을 다르게 보는 것뿐이죠. 정신분석, 락강 정신분석에서는. 그러니까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임상의 목적은. 2장까지 읽어보셨다고 해서 아시겠지만은 증상과 친해지는 거예요. 증상이, 증상, 이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더 간단, 이런 비유를 하면 더 좋죠.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에일리언? 혹시 에일리언 그 옛날 영화지만 아무튼 에일리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저도 뭐 모든 시리즈 다 보진 않았는데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보면은 여기 여기 기생하고 있는 건데 어쩌다가 그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생을 하게 되는 그런 괴생명체가 있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또 빼내잖아요. 나도 죽어요. 어, 나도 죽게 돼요. 그렇게 기생하고 있는 그 생명체는 그러면 어 나를 그러면 온전한 나를 또 불가능하게 하죠. 어떤 면에서는. 왜냐 이게 있어야 내가 이게 없으면은 내가 죽으니까 온전한 내가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해지는 거기도 해요. 어. 이게 있어야만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 그 에일리언을 증상에 비유하면은 좋아요. 이 증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힘들기도 한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기도 하거든요. 증상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증상이 내 고유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고유성이고 내 특이성을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사회에 적응을 시켜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너는 쓸모 있는 인간이 되라 이런 얘기잖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의 인간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증상의 고유성이 있는 그대로 존중하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적응은 아니고, 소위 말하는 그런 주류적인 적응은 아니고, 그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우스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굉장히 난해한 책인데요. 저도 막 이따 말하는데, 이제 제임스 조이스 정신증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상과 잘 소통이 되지 않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거를 글쓰기라는 난해한 그런 소설과 같은 그런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그 정신증적인 와해된 언어를 그런 글쓰기를 통해서 승화시키는 거죠, 일종의. 증상과 어떻게 그 특이성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겠는가라는 걸 목표로 삼는 게 정신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상을 없애거나 혹은 치료한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만한 생각이에요. 증상 없이 뭐 결점이 없는 온전한 인간, 이상적인 인간으로 만들겠다? 오만한 생각이 가능하지도 않은 턱없이 불가능한 생각이죠. 그런 환상이 있다고 염두에 두고 어, 시장에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너는 이렇게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어. 이상적인 인간이 되어야만 해라고 강요를 하고 오히려 부채감을 심어주는 그 주류적인 정신과 뭐 의사, 심리학자, 어떤 상담가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자아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오히려 약간은 지적을 비판을 많이 해요. 프로이트의 아, 입장을 프로이트를 너무 잘못 계승했다. 프로이트 굉장히 미국 자본주의적인 시장으로 방식을 잘못 계승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너 진정한 자신이 되라.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에요.
뭐 진정한 자신은 뭐 그냥 살면 되는 건데 그냥 살아 이런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따가 또 짤도 보여주겠지만 지금 보여줄게. 이효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효리가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어른이 되면 막 강호동이 먼저 물어봤네. 예.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어른이 되면 이경규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경규가 이랬는데 이효리가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죠. 좋은 대답을 했죠. 뭐 훌륭한 사람이 돼? 그것도 강요야. 이런 이야기 굉장히 저는 아주 락강 정신분석의 핵을 찌르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살면 가볍게 살면 돼. 그 부채감이 오히려 문제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신이 되어라. 예를 들어 융 분석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게 완전히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서 락강과 혹은 프로이트와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달라져요. 뭔가 진정한 자신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 임시방편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지만 락강과 양립 가능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 부담이에요. 혹은 뭐 좋은 사람이 되라. 이상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자 하면 할수록 좋은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라는 건 단순히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타자거든요. 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좋은 이미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야, 좋은 사람, 이상적 자아라고 얘기를 해요. 자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상적 자아를 설정해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또 벗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락강은. 어.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순간부터 나르시시즘적인 욕망들, 상대방을 지배하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때 뭔가 되게 그러니까 내가 살다 보면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나한테 좀 똥물 튈 수도 똥물 튈 때도 있거든요. 굉장히 똥물 튈 수도 있고 그거 좀 억울하더라도 감수해야 될 때도 좀 있는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좀 아무튼 이러저런 부채감들에 대해서 부담에 대해서 좀 내려놓아라. 굉장히 그런 점에서 불교적인 측면하고도 굉장히 상통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이제 증상을 치료하거나 없앤다라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네. 천 명상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자기 본인이 자기를 아는 것하고 뭐가 다르지? 음, 비슷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분석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약간 방향을 제시해주고 약간 이끌어준다고 하잖아요. 음, 네. 그래서 물론 그런 방향 제시가 없으면 아예 없으면 분석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지만 음, 어, 좀 여하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스스로가 분석이 된다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본인의 무의식에 대해서 어, 알게 된다는 게 경험은 못 해봤지만 되게 음. 신기한 경험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음. 근데 뭐, 그런 무의식 경험하는 순간 어떤 실수하거나, 아까 여기 책에서 나오지만 말 실수를 하거나, 아니, 꿈을 꾸거나, 생각보다는 좀 다양하긴 하죠. 그런 무의식을. 근데 그걸 또 알아차리는 순간은 좀 뒤늦죠. 제가 좀 저번에 프로이트 패러다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언제나 정동은 언제나 너무 빨리 오고, 거기에 대한 인식은 너무 늦게 온다. 아, 로미오와 줄리엣을 생각해보면 딱 되죠. 그거 이미 알아차렸을 때는 무의식에 대해서 이미 알아차렸을 때는 사건은 너무 빨리 오고 거기에 대한 인식은 너무 늦게 오는 거죠.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사건 다 지나갔어. 다 후회하고 다 지나간 거죠. 근데 그것도 음, 다시금 벌리고 싶지 않다면 알아차려야겠죠. 이목구랑 비슷한 측면도 좀 있어요. 뭐 다르다면 뭐가 다르다고 한다면 좀 아웃소싱하는 측면이 좀 있죠. 나 보통 좀 그런 거 좀 혼자 수행한다면 그거를 좀 자유연상을 통해서 어 좀 근데 선불교도 좀 선사라거나 도반들끼리 좀 도와준 측면들도 좀 있어가지고 막 때리고 하잖아요. 막
갑자기 음, 여기 2장에서도 절분법 같은 거 나오고 절분법이라고 그 이야기하다 음. 끊거든요. 갑자기 끊고 네네, 끊는다 그랬어요. 돌려버리고 그것도 약간 음, 선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좀 있긴 해요. 그 음, 절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락강 정신 음, 음, 용어로 절분 잘라버린다는 그 음, 뜻에서 절분법이라고 용어를 붙여요. 음, 갑자기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은 순간에 갑자기 세션을 끊어버린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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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마련하라라는 뜻에서 주는 것도 있거든요. 이 음, 내가 스스로 답을 주지 않겠고 답을 주면은 깨달음이 없으니까 아 그럼 왜 갑자기 끊어버렸지? 나 그냥 아니 나 스스로는 혹시 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음, 갑자기 끊었네? 뭐 중요한가? 음, 평소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걸 갑자기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방향을 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음, 이게 락강 이것 때문에 세미나 음, 10일이라는 그 한국에도 국역본 나와 있는 그 책 읽어보면은 그 시즌부터 정신분석협회에서 파문됐거든요. 음,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변동 시간제 세션 때문에 좀 논란이 됐어요. 야, 너 왜 IPA에서 얘기한 국제정신분석협회에서 얘기한 그 시간 왜 안 지켜? 너 이 자식 봐라. 너 분석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너 속셈이 있는 거지? 라고 모함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료는 제가 본 적이 없지만 갑자기 원래 40분이나 50분 뭐 이렇게 세션 해야 되는데 갑자기 10분 하다 끊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우리 한국인 어때요? 한국인. 내가 정신분석 그 돈 냈는데 1회 세션에 막 15만 원 돼. 15만 원 되고 막 어린이 20만 원 돼요, 심지어. 근데 나 1시간 세션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10분 받다가 끊어? 이거 못 참죠, 한국인이. 예. 프랑, 프랑스인은 좀 덜 참을 수 있겠지만 한국인 못 참죠. 야, 이거 한국에서 락강 정신 분석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도 알고 있고 동아시아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권에서 일본도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차저차 그래도 좀 정착한 거 보면은 좀 신기하긴 해요. 하여간에 그런 절분법도 있는데 그건 이따 쉬는 시간 가지고 2부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눌 거고요. 미리 좀 얘기를 했지만 네, 카프카님 혹시 좀 얘기 나누실 거 있으셔서. 그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인식이 나중에 오는 그 시간적인 그 간격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갑자기 그 얘기 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인디언들이 말을 다 맑게 가다가 음. 멈춰서 가지고 돌아보면서 내 영혼이 쫓아올 시간을 좀 갖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네네네.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비행기로 여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차가 있는 먼 곳에 여행 갔을 때 그 공간과 시간을 이동하는 그거를 간극을 메우려면 결국 그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거든요. 음. 그걸 인식 못하고 그냥 넘어가 봤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음,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둬야 된다. 그 지적의 책 제목이 멈춰라 생각하라라는 책 제목도 있는 것처럼 막 급진적인 행위를 하고 뭐 혁명을 해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잠깐 멈추고 이 시스템에 대한 정돈과 정리를 하고 논의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내 영혼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처럼 그 간극 속에서 그 간극 그 틈이 무의식이 드러나는 그 틈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간극이. 네. 최근에 그 도둑맞은 집중력 그 아, 요한 하리가 한국에 왔었을 때 제가 네. 거기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 강의를 들었을 때도 느낀 건데요. 또 책을 읽으면서도 이제 알게 된 건데 우리가 너무나 AI 특히 정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그 자료와 그 네트워킹, 그 AI 뭐 이런 전문가들, 프로그래머의 전문가들이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로 이런 차단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다 압도해 버리면서 다 쏟아붓는 뭔가 엄청난 자료들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자기가 아무리 저항을 하려고 해도 혹은 일부 소수가 저항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한 하리가 자기가 집중력을 찾는 방법, 자기도 자기를 인식을 하고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뭐 이런 전자기기들, 음악들 다 접고 그 산책하는 거로 자기의 그런
도둑놈 집중 이걸 되찾고 결국 그 음, 책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 인류가 지금 제가 볼 때도 제일 성급한 문제는 제일 긴급한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곧 인류가 멸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네. 너무나 많은 정보화 속에서 정보 속에서 혹은 뉴스 속에서 선별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시간도 없고 그냥 쏟아 붓는 대로 이걸 다 얼굴로 이렇게 다 부딪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내 자신의 돈벌이라든가 이런 데 몰입되어 가지고 그냥 실제로 지금 당장 몇 년 후면 이게 모든 통계상으로 봤을 때 지구상에서 이제 곧 얼마 못 가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여름의 감당할 수 없는 이것들이 금방 우리가 지구 멸망에 거의 닥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도만 근데 해도 그런 여름에 것을 50도 우리는 넘을 때가 인식을 못 하고 많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인도만 해도 여름에 50도가 넘을 때가 많고, 말씀하신 그게 진짜 락강의 정신분석학이 사회철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제 같은 사람들이 락강과 헤겔, 그 마르크스 그런 얘기를 많이 엮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돈 룩업이라는 영화도 그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그 기상 그 천문학자가 저기 소행성이 떨어지는 거를 몇 개월 뒤에 떨어져 오는 거를 예측하고 이제 발표를 그거 이 지구가 굉장히 위험하다. 예,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희 정치인들이 야 저거 그거 지금 표 떨어지는데 그 얘기를 왜 해? 어 정치인들 말고 그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볼까? 아 주식 떨어져 안 돼. 안 돼. 예. 그러니까 계속 이거 밀려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보면서 어 제3자 입장에서 관망하는 입장에서 좀 봤을 때는 좀 뭐야 이것들 웃기네? 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볼수록 소름이 돋는 거 이거 우리 얘기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거 우리 얘기인데? 어 이게 과장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잖아. 트럼프 는 파리 기후협약 철회하고 그냥 계속 뭐 drill baby drill 이러면서 그 화석연료 계속 추출하고 계속 이산화탄소 계속 배출해내고 그런 것들 보면서 그리고 절대 위는 쳐다보지 말래. 돈 누가 저기 소행성이 떨어져 오는 거. 그리고 절대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 기후 위기 그거 페이크 뉴스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거는 실제에 대한 뭐 락강까지 갈 필요는 없지. 실제 리얼 팩트에 대한 정보를 가리려는 은폐하려는 그런 상징적 질서죠. 기존 상징적 질서의 은폐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알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멈추고 좀 굉장한 노이즈들을 좀 어, 멈추거나 혹은 벗어난 상태에서 다시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정보 형수들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틈 속에서 그 갭 속에서 알아차리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 바쁘다. 뭐가 바쁜 건데 도대체 뭘 위해서 그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걸 락강 정신분석학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그걸 사회철학적인 영역으로 문화비평적인 영역으로 확정해서 얘기를 하는 게 지적의 사회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러한 것들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되는 건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이 표현이 맞는 거래. 산소호흡기 계속 붙이고 있어요. 산소호흡기. 산소호흡기 계속 붙여가면서 부자연스럽게 어떻게든 연명시키고 있어. 물론 그 산소호흡기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껴야 될 땐 껴야 되는 건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방식, 근본적인 그 증상 이면에 어떤 그 근본적인 무의식의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혹은 환경적인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지냐라는 거 봤을 때 결국에는 정신질환을 관리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얼핏 들으면 음모론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락강을 포함한 락강 학파 혹은 그 추종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볼게요. 이 파놉티콘이죠. 정신질환을 관리하게 되는 사회. 한번 봅시다. 정신의학의 역사란 책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책은 아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좀 참고할 만한 좋은 책이어서 꽤 두꺼워요. 언젠가 이것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좋은 책이에요. 진짜 정신의학의 역사, 과학적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성공한 이론도 있고요. 굉장히 굉장히 별로 과학적으로 소위 말해서 증거가 별로 좀 덜 떨어지는데 굉장히 포장이 잘 돼서 정신의학에 좀 편입된 몇몇 이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명한 책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아까 말한 왜 정신질환에 대해서 증상 위주로 치료하라고 하지? 뭔가 세로토닌 분비의 이상? 사실 과학적으로도 틀린 얘기지만 그것만이 우울증의 문제라는 건. 근데 그런 과학적 이데올로기 안에 존재하는 게 도대체 뭐지? 그 기저에 깔린 게 뭐지? 하면 다름 아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런 수리하는 치료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는 거는 자본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병자를 조작하고 관리하는 거다. 근데 그러니까 너 지금 별로야? 노동력이 떨어져. 이 사회 노동력이 떨어져. 그렇다고 뭐 계속 쉴 수는 없지? 약 먹으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약이라는 것도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약 자체가. 약 자체는 효험이 어느 정도 있고 당연히 있고 약 자체로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낳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게 약에 대한 약 문제가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우울증을 부추기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죠. 제약회사라거나 혹은 혹은 뭐 정신과 회사라거나 정신건강 시스템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체제에 동조하면 치료가 더 많이 보급되고 환자 수는 급증하게 되겠죠. 이 얘기는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 자체가 뭐 쓸모없다라거나 버려야 된다라거나 그런 비과학적이고 반과학적인 반지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사회학적인 관점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이 뭔가 괴상망측한 괴상망측한 제약회사, 정신건강 시스템, 환자와의 공조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좀 브레이크를 내고 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균열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동조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약을 먹어야 됐든 당연히 먹어야 되고 정신분석 윤리를 생각한다면 이런 자본주의에 온전히 종속되어서도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말이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 낙강 정신 분석하는 사람 혹은 뭐 관련 아, 정신 관련한 그런 인문학을 얘기하는 논의하는 그런 학자들 중에서도 되게 반지성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약은 먹으면 안 된다느니 뭐 약을 제약회사에 어 제약회사 음모도 좀 있을 수도 겠죠 그렇지만 약이 다 쓸모가 없다라는 식으로 약은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과학과 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락강 정신분석 하시는 분들 중에. 전 그것도 좀 반대하거든요. 과학적 이데올로기에 종속되는 것도 안 되지만 자본주의에 종속되는 것도 안 되지만 기본적인 과학 지식은 좀 알고 적어도 무식한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 좀 짜증나게 또 짜증날 정도로 왜 이런 헛소리를 하시지? 나는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왜 저런
되도 않는 소리를 하시지라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인문학자들 중에서도 과학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걸 반박할 거면 어떤 그에 항의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별 근거 없어요. 그냥 그런 경우들이 좀 수두룩 해가지고 그런 얘기할 때 좀 조심해서 좀 듣기를 좀 권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보면은 그래서 정신의학하고 심리학, 정신분석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굳이 다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정신의학은 광기 역사 같은 책 혹시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미셸 푸코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나누고 비정상인을 배제하는 비정상인을 어디 정신과에 수용시킨다라거나 어, 혹은 광인으로 취급한다라거나 그런 역사들이 아, 있어 왔고 그거를 좀 과학적인 이데올로기 하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게 정신의학 그 첨단의 최고봉에 있는 게 정신의학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푸코도 하고 라깡도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런 게 정신의학이죠. 적어도 정상인과 비정상인은 나눈다. 건강과 비건강의 개념을 아주 명확히 나누려고 하는 게 정신의학이죠. 심리학, 어, 여기서 임상심리학 얘기를 했는데 어,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적어도 근데 치료라는 측면보다는 좀 클라이언트, 일본하고 한국 경우도 좀 다르긴 한데 클라이언트를 좀 돕는다. 이런 경우에 좀 가깝다. 적어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상현상이 뭔지 심리적인 이상현상이 뭔지 이상심리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도 있어서 제가 많이 종종 살펴보는데 그런 걸 연구한다. 이상현상이 뭐고 정상현상이 뭐고를 분류하는 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도 이 둘은 비슷한 측면이 있다. 락강 정신분석 실천은 좀 다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증상을 해결한다라거나 없앤다라거나 하는 거에 목적이 않을 뿐더러 이 둘과의 차이점에서 두드러지는 건 뭐냐면 이거는 락강과 정신의학이라는 책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건데 누가 좀 정리해 놨더라고요. 다른 논문에서 락강과 정신의학에서 인용한 거를 또 제가 재인용을 한 건데요. 이거 보면은 락강은 특히 프로이트도 이런 프로이트의 진단을 락강이 계승해서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눠요. 적어도 락강의 전통적인 정신분석적 진단에 따르면. 하나는 정신증. 그러니까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 불안이라는 정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뉘어요. 실제를 어떤 그 상징적인 질서를, 그러니까 언어적인 질서, 법, 문화,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제하려고 한다. 그럼 정신증이 돼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언어가 와해가 돼요. 사이코시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불안을 억압하려고 한다. 상징적인 질서를 받아들이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통과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얻고 그를 통해서 실제로 억압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신경증이 되는 거죠. 저 같은 신경증자가 되는 거. 적어도 우리가 소위 정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낙강 입장에선 신경증자예요. 근데 그런 불안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한다. 그럼 퍼버전이 돼요. 도착증자가 돼요. 부인과 도착증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정신분석에는 건강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다 환자야. 환자라고 해야 될까? 다 어딘가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냥.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너도 나도 너나 우리 할 것 없이 다 너나 우리 다 미친 놈들이에요, 그냥. 이상한 놈들이에요. 근데 정신증자라고 보통 요즘에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사이코시스 맨 위에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우리 같은 신경증자와는 사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소위 광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 미친 사람. 정신병원에 뭐 수용되거나 감금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어, 근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내가 미치긴 뭘 미쳐. 내가 무슨 광기가 있어. 내가 무슨 광인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난 되게 소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얼마간의 광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락강 정신분석학의 핵심이에요. 음. 심지어 락강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락강을 포함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뭐 데리다도 그렇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학자들이,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건강보다도 광기가 근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건강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기도 하고. 어, 이거부터 좀 얘기할까? 대체로 건강이라는 정의는 애매하고요. 굉장히 애매해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푸코의 광기 역사 같은 거만 봐도 굉장히 애매해요. 어떨 땐 광인이었다고, 어떨 땐 광인이 아니었다고. 시대에 따라서. 생태계에 따라서, 커뮤니티에 따라서, 혹은 사람에 따라서. 같은 증상인데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괜찮지 않은 사람이고. 그래서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란 없으며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면에서는 건강하지 않다든지 한때 건강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광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얘도 드문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은 언제나 도달할 수 없는 이상으로서 우리에게 부채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이 좀 눈여겨봐야 할 핵심적인 지점이죠. 음. 그래서 어 근데 이런 생각이 어 뭐 너 미쳤다, 나 미쳤다, 너나 우리 다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어 뭐가 도움이 되냐? 어, 건강이란 관점이 해롭다라는 건 알겠지만 부채감을 안겨준다라는 건 알겠지만 너나 우리 다 미쳤다라는 관점은 그럼 뭐가 도움이 되는데? 공평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 우리가 다 근본적으로 다소나마 광인이라면 나만 왜 이렇게 이상한 것인가라고 정상인에게 질투나 선망의 눈초리를 보낼 필요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생을 쉽게 살도록 해주는 사고방식이 될 수 있죠. 여기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드라이브 마이 카랑 엮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좀 더, 어,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어떤 의미에서 정신분석은 그런 이상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이상은 인생의 목적으로서 중요하긴 해요.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괴리를 통해 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긴 하니까. 그런 거리를 두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 틈을 없애버리겠다고 나르시시즘적으로 집착을 한다?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직은 손에 넣지 못한 거, 그림의 떡이고, 손에 넣게 되는 순간, 더 이상 희망하던 이상이 아니게 되고, 그저 현상이 되기 때문이죠. 어. 그것 때문에 이상으로 인해서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는 상황이 한국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고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하자면 그렇다고 완전히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대립구도가 뒤바뀌는 것 뿐이에요. 어. 남녀 간의 대립구도가 있다. 그러니까 여자를 다시 남성의 위치로 돌려야 한다. 남성의 위치로 격상시켜야 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를 하고 한다면 그러면 대립구도는 여전히 또다시 반복되게 되는 것. 그런 것처럼 페미니즘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어, 그런 식의 이야기라면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이 얘기하는 건 조금 소극적일 수는 있어요.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이상을 제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 틈을 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 다소 소극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저항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멈춰라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시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생각할 지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역시 반 이상을 이상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떤 사태를 반전시키는 것뿐이에요. 이 구도는 변하지가 않죠. 여전히 그 반전된 상태로 그 부조리가 돌아갈 뿐인 거니까. 그래서 정신분석이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그럴듯해 보이는 자기 실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각성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기 어쩔 수 없다 라고 각성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긍정적인 각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보고 야 이거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되게 비관적이고 야 너 좀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보이지? 야,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그걸 부정적으로 본다면 부정적이라고 저는 뭐 인정을 하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인 자기 긍정이기도 해요.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어. DJ 독의 노래도 이런 게 있죠. DJ DOC에도.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건 좀 나 잘났다고 떠벌리는 느낌이라면, 이런 나라도 내가 인정해. 되게 명상적이죠. 알아차림에 가깝죠. 이런 나라도 사랑해. 이런 나라도 난 긍정해. 생각을 달리하면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이걸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재식 교수님이라는 분의 논문 제목에 올해 초에 나온 논문 제목이 있어요. 정신분석 연구하시는. 충분히 좋은 해결이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어, 충분히 좋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good enough.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이만하면 좋은,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위니컷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의 개념이 있어요. 완벽한 엄마가 되지 말고 충분히 이만하면 좋은 엄마가 되라. 이만하면 좋은 엄마로 충분히 만족해라. 그래야 아이에게도 그런 강박이 전달되지 않고 좋은 양육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 무의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좋은 삶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이 정도로는 내가 완벽과는 거리가 먼 삶이야.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한 완벽과 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좋은 나. 그래, 난 다시 태어나더라도 나 이 삶이 괜찮아, 나름. 고통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인생이라면, 사람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 이 정도 인생? 그래, 어, 그래, 뭐 다시 태어나면 또 이것도 겪을 뿐이지 뭐. 지금으로서 나름 괜찮아라고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게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제가 프로이트 얘기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해결책은 증상을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삶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단 비참한 히스테리를 일상적인 불행으로 만들려는 거, 전환시키는 거. 일상적인 불행을 어느 정도 겪어야 돼요. 그것조차 난 안 겪겠다고 하면 그건 욕심이에요. 불교적인 관점에서,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도. 아무튼 난 이런 나라도 받아들이겠다. 난 내가 원하는 사는 방식을 어느 정도 살고 있어.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음, 이런 꺼림칙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꺼림칙함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꺼림칙함이죠. 야, 나는 좀 더 다른 것을 하고 싶지만 그거 할 수가 없다라는 부채감. 이게 없어진다면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신이나 누구누구 덕분에 구원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덕분에 구원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게 되는 거죠. 이 드라이브 마이 카를 좀 얘기를 이 지점에서 하고 싶은데 이 얘기 되게 많이 반복되는 거 아세요? 영화를 보셨거나 하신 분들은 안톤 체홉의 반야 아저씨의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내가 정상적으로 살았더라면 쇼펜하우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지난 날에 대한 후회. 그럼 왜 생기냐? 어떤 특정한 이상향을 너무 높이 두고, 특정한 이상향을 두고, 거기로 인한 부채감을
지고 거기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좀 운만 잘 풀렸으면 좋은 사람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반야 아저씨만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반야 아저씨의 이 대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변주한 가우크만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어, 사람 다 돌아보면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되게 많죠. 내가 왕년에 좀 뭐 이것만 잘 풀렸으면 내가 좀 이거 훨씬 잘 살았을 텐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게 적절한, 그게 과연 좀 그러면서 궁시렁대는 게 과연 괜찮은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부채감, 꺼림칙함에 대해서 한번 좀. 저는 예전엔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은 굉장히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적어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정신분석에 관심이 가지게 된 건지, 정신분석에 대해서. 정신분석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가치관에 좀 더 도움이 된 건지. 하여간 이런 두 성향이 좀 혼재돼 있어서 정신분석에 친화적이기도 하고, 정신분석으로부터 도움을 받다 보니까 더 그런 게 강화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뭐 꼭 돈 많이 벌어야 될 필요도 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뭐 결혼 생각도 없고, 특별히 뭐 사회가 따라야 돼, 뭐 막 이 정도면 딱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수순에 저는 밟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 재밌게 춤추고 공부하고 이렇게 좀 공유도 하고 그러면서 대충 뭐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삶. 여전히 근데 고통이 있죠. 약간의 우유도 있고. 근데 너무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보다 더 내가 더 낫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 뭐 모르겠어요.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락강의 사고방식이 이건 요약한 거지만 이 저자의 생각과 어느 정도 저는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지 못하고 있을 때 저도 있거든요. 이러지 못하고 있을 때 한창 우울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우울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야,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네라고 하는 그런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멜라니 클라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상관계 이론 정신분석학자가 얘기하는 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의 많은 정신적 질환은 질투와 시기심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그러면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은 감사합니다. 감사다. gratitude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감사함을 느낄 줄 알게 되는 그런 질투와 시기심에 대한 집착이 많이 줄어들겠죠. 물론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테크닉과 뭐 태도라거나 방법들은 있겠지만, 지금 그런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하여간 그런 얘기를 좀 해볼 수밖에. 시기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도 있고 여러 가지 악플들도 많잖아요. 사실 그런 악플들은 사실 거의 8할 9할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전부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향적으로, 내면적으로, 내현적으로 이렇게 해서 망정이지. 이게 겉으로 표현됐으면 트럼프처럼, 혹은 악플러처럼,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되는 현상들이 많겠죠. 내 문제가 아니라 저 반국가 세력 놈들 때문에, 저 이민자 세력 놈들 때문에, 저 CNN 같은 가짜 뉴스 세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저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뭐 그게 맞는 말일 때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맨날 하는 사람 치고 괜찮은 사람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얘기를 좀 임상적으로 할 수 있겠고, 좀 다시 좀,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1장을 좀 정리하자면, 정신분석이 필요한 사람이 뭔데? 효율성과는 다른 방식을 하는 거. 이 정신의학이나 임상심리학과는 다른 독자적인 임상 실천을 해야 된다. 심리적인 이상 현상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각각의 환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는 방식을 발견하는 걸 목표로 하죠. 어떻게 하느냐? 이건 2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생각보다 시간을 좀 썼네요. 얘기할 게 좀 많아서. 그러니까 효율성 지상주의에 함몰된 시대에 정신분석이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효율성과는 전혀 다른 것을 목표로 한 작업이 정신분석인 거죠.
시대의 흐름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 지금 운석이 떨어져 있고 기후 위기가 몰아치고 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인 시대이기도 하고 그런 대혼란의 시대에 거기에 대해서 눈 감고 너 혼자 열심히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멈춰라 생각하라라고 다른 사람과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정신분석이 저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틈, 다른 사람의 결핍과 공유할 수 있는 삶, 나눌 수 있는 삶, 그걸 정신분석이 어느 정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1장 얘기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